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시문학 특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 우리 이종섭 시인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시인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직접 듣는 분들이 계시지 않고 혼자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벗게 되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보게 되셔서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좋겠네요. 또 좋은 방법, 좋은 것도 있죠. 마스크 벗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시창작과 발상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을 때에 제가 이 발상을 이제 4번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제 그날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나라도 이렇게 다뤄서 익히고 배우는 것이 시창작에 훨씬 효과적이고요.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또 습작도 하고 시집도 읽고 또 시도 배우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럴 때 이렇게 한 과정처럼 집중적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이 발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연상으로 다뤘죠. 그래서 발상이 어렵다, 또 발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 안 된다 생각되시면 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또 관계된 것을 내가 또 떠올리는 것, 이것이 연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상을 써도 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연상이라고 써도 그게 발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발상 또는 연상을 익혀가는 것인데요. 그때 이제 쉽고 그다음에 익숙하게 연습하고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쉬워도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또 익숙한데 그게 또 쉽지 않으면 안 돼서 하여튼 쉽고 익숙하게 연습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은 이제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그 시집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강의 복습이 중요하죠. 시창작의 보편적인 길은 항상 꾸준하게 쓰는 겁니다. 시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꾸준함이 더 큰 재능입니다. 시를 쓰고 시를 좋아하고 읽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시도 쓰고 시집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재능은 다 똑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그 똑같은 재능에 누가 꾸준하게 쓰느냐 이겁니다. 올해가 소해해잖아요.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이거죠. 그래서 소걸음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갈 때 되는 것이 또 시창작의 길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고 안 되고 또 시가 늘지 않는 것 같고 할지라도 일기처럼 쓰면서 또 시의 내용을 내가 이렇게 발상도 좀 이야기 집어넣어 가면서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할 때도 내용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고 쓰고 메모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를 읽습니다. 좋은 시를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쓰는 거죠. 읽지만 쓰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시처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시를 쓰다 보면 이제 말하자면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를 쓸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걸어 다니다가 또는 어떤 책을 보다가 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뭐 여행을 하다가 그때 어떤 작은 것이라도 느낌이 있으면 이거 시시해 아니야 이런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메모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간단한 거라도 내가 딱 느낌이 오거나 스치거나 괜찮다 싶으면 바로 제목을 쓰든 소재를 쓰든 상황을 쓰든 폰으로 사진을 찍어 놓든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 놓은 다음에 그 메모 중에서 괜찮은 것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이제 실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쓰고, 세 번째 메모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시창작의 궤본이자 보편적인 것인데, 이제 발상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창작의 발상과 범위는 시창작의 이 발상의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한 분야인 이 발상, 이걸 이제 탐구하고 적용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발상을 연상을 통해서 연습하고 또 활용하는 것인데, 제가 그 샘플 같은 시를 소개했었죠. 고무신을 배로 발상한 시.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고무신 이렇게 물 위에 또랑 위에 이렇게 뛰어가면서 배놀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발상을 합니다. 시인만 발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상에 그런 발상을 다양하게 이제 발상하는 것인데, 발상에는 어떤 대상과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대상이든지 다 발상할 수 있고요. 어떤 범위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스스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연습을 해보면 집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발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발상할 수 있죠. 모든 신분의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다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관계된 일상생활을 발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 행위, 또 일하고 돈 벌고 관련된 이런 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발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서 이 발상의 이 연마와 새로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익혀볼 텐데요. 이제 연마라는 말은 계속 갈고 닦는 것이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연마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새로운 거를 해보자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 새로움이라는 말, 이것을 어떤 시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대학 같은 데에서 시창작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낯설게 하기,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낯설게 하기라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쓰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게 낯설게 하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세요. 근데 낯설다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낯설어. 그러면 처음 보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많이 안 본 사람을 낯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발상을 했는데 벚꽃이 피었어요. 그럼 벚꽃이 피운 걸 발상을 할 때 눈으로 발상을 하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것을 꽃눈이 온다 이렇게 하면 이거 새롭지가 않잖아요. 낯설지 않고 아주 많이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벚꽃을 눈으로 발상하는 거는 시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시와 관계없는 일상의 모든 사람들이 벚꽃이 막 이렇게 떨어지면, 야, 눈 내린다, 꽃눈 내린다. 그 다음에 이제 비 오는 날 벚꽃이 떨어지면 꽃비 내린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발상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 그거는 낯선 게 아니죠. 그래서 낯설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내가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근데도 이때도 새롭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 특별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한 거. 자,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낯서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낯설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좀 이상하게 생겼네? 특별하게 생겼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똑같이 얼굴이 생겼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 이게 낯설잖아요. 마찬가지로 발상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할 때 뭔가 좀 특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해고, 새로운 것을 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에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움이라는 말은 남들이 좀 안 한 거, 그래서 벚꽃을 예로 들었을 때 눈으로 꽃비로 이렇게 하는 건 남이 많이 했으니까 벚꽃을 다른 걸로. 그래서 어떤 시인은 벚꽃을 이렇게 뻥튀기 이렇게 그걸로 발상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쨌든 그때는 이게 새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거. 그래서 새롭다라는 말은 주변의 대상이 평범한 것들인데 남이 안 한 것으로 내가 좀 해보는 거, 그게 이제 이 새로운 거다. 이 새로움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하되 남이 안 한 걸로 해보는 거, 연마와 새로움,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두 손이 있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연마하고 한 손으로는 좀 새롭게, 이게 두 개가 딱 만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연마는 하는데 남이 다 아는 걸로 하면은 의미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운 거를 한다고 하면서 특이한 걸 한다고 하면서 연마를 안 하면은 이 새로운 이게 어쩌다가 떠오르지. 그 다음에 정말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마하고 연습하면서 항상 좀 새로운 것을 해본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딱 간직하고 계시면 발상을 할 때 이렇게 연마하면서 좀 남들이 안 한 거, 또 내가 어떤 것을 발상을 했으면 이게 혹시 남들이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또 매일, 또 글 쓸 때, 또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발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들었는데 제 옆에 이게 마이크 같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이게 이제 마이크잖아요. 이런 거 딱 보면서 이게 이렇게 마이크지만 천체 우주 만원경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그냥 모양 비슷하니까 한번 발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또 이게 꼬리가 쭉 달렸으니까 이거 새끼 공룡으로 발상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발상을 해보고 또 발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중에 이제 좋은 것들을 채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걸 반드시 좀 메모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모 안 하면 이 인간의 뇌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생각나는 것을 메모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쯤이 되니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적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시의 형태로 적을 수 있는 분들이면 이제 시처럼 이렇게 이제 적어가시면 되고요. 아직 시처럼 발상시를 쓰기가 조금 어려우면 내가 발상한 것을 그냥 메모처럼 이야기를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송찬호 시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또 이정록 시인의 이 버드나무 껍질에 이 새들고 싶다, 이런 시집의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발상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 또 이제 세 번째 강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 두 시집을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첫 번째로는 송찬호 시인의 고양이가 돌아오는 저녁, 또 이정록 시인의 버드나무 껍질에 새들고 싶다라는 것인데, 이 두 시집을 자주 들춰보면서 이제 발상에 어떻게 이야기를 붙이는지, 발상에 어떻게 살을 붙이고, 또 발상에 어떻게 옷을 입히고, 발상을 어떻게 또 인테리어를 딱 이렇게 붙여서 멋있게 만드는지 자꾸 보시면 그런 감각이 길러집니다. 오늘 다룰 시집은 이제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시집입니다. 이동호 시인은 이제 대산문학상을 이게 탔고요. 여기 대산문학상을 탔을 때에 그때 해당된 시들이 대부분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시집이라고 생각되고, 또 발상을 공부하기에도 아주 알맞은 시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발상 소재의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발상이 대부분 시집들이 좀 공통점이 있는데 또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이동호 시인의 이 시집에서는 그 기능의 활용이 조금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요. 기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총을
다루면 총에 어떤 기능이 있고 칼을 다루면 칼의 기능이 있잖아요. 또 우체국 하면 우체국에 어떤 기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기능을 어떻게 발상해서 이런 게 아니고 열쇠로 아이가 열렸다. 아, 이렇게 하는 거 재밌잖아요. 또 아이가 열었다 할 때 그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니지만 이게 남들이 안 해보던 시도니까 이런 게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새롭다라는 그것을 뭔가 아주 특별하고 기괴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움을 평생 모르고 또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남이 안 한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주머니에 열쇠가 이렇게 딱 박히니까 아이가 열렸다. 이런 것들 보면 참 새롭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모양이 아닌 기능으로 발상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총잡이 이 시는 제가 선택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발상을 배우는 것도 그런 측면은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총잡이. 며칠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권총만 종일 만지작거린다. 몸속에 총알이 가득 찰 때마다 몸이 근질거리는 것은 내가 타고난 총잡이이기 때문이다. 난사는 하수나 하는 짓이다. 나는 화장실 변기통을 향해 권총을 정조준한다. 총알에 맞은 물들이 튀어 올랐다가 축 늘어진다. 죽은 물은 관을 타고 정화조에가 묻힌다. 정화조는 죽은 물들의 공동묘지이다. 며칠째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속상했다. 은행에 강도가 침입했으면 좋겠다. 나는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강도를 응원하며 그가 영원히 잡히지 않기를 신에게 빌 것이다. 나나 당신이나 시건장치를 풀 용기가 없는 자이다. 사타구니에 총을 차고 수시로 은행 문을 드나들겠지만 총을 한번 폼나게 제대로 빼어든 적 있는가? 텅 빈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총알이 박힌 듯 아프게 은행 문을 돌아서 나왔던 불쌍한 당신이나 나나 축 늘어진 총구를 세워 달마다 여자 몸속에 둥근 표적을 향해 무수히 연습 사격을 한들 총알 낭비 아니겠는가? 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같이 읽다 보면 또 얼른 생각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총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 엄지손 이렇게 이 총을 이렇게 뻥 이렇게 이제 이 쏘는 이런 이제 이 모양을 취하는데 그 총이 뭐냐면 이행해 보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권총이래요. 근데 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권총이 뭐냐면 육행을 보면 화장실 변기통을 향해 정조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주요 부위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분수대 위에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제 쉬야를 하게 될 때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도 발상을 할 수 있네. 권총으로 이렇게 총 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남성의 이 어떤 그런 중요 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상을 해서 이렇게 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권총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교통을 향해서 정조준한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 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타구니에 총을 차고 수시로 은행 문을 드나들겠지만 이거 참 재밌잖아요. 원래 총 차고 은행에 가면 큰일 나잖아요. 강도로 잡히잖아요. 근데 사타구니에 그 어머니가 물려준 총을 딱 차고 수시로 은행 문을 든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이제 재미있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축 늘어진 총구를 세워 달마다 여자 몸속에 둥근 표적을 향해 무수 연습 사격한다. 이건 이제 이 부부 결혼해서 부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이제 부드러운 어휘를 써서 일반적인 어휘를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부분도 발상을 해서 시를 쓸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상시를 쓰게 되면 이야기가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그냥 총잡이 그러면 이거 쓰기가 참 재미없고 다 아는 이야기고 또 그다음에 뭐 옛날 이렇게 황해의 무법자 이런 것처럼 그런 권총력이 이렇게 써도 뻔한 이야기고 근데 이 총잡이를 이런 소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표현들이 저절로 따라오고 이야기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관역. 이건 발상이 참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역. 나뭇잎 하나 수면에 날아와 박힌 자리에 둥그런 관역이 생겨난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마다 수면은 기꺼이 물의 중심을 내어준다. 물잠자리가 날아와 여린 꽁지로 살짝 건드려도 수면은 기꺼이 목표물이 되어준다. 먹구름이 몰려들고 후두둑 후두둑 가랑비가 저수지 위로 떨어진다. 아무리 많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저수지는 단 한 방울도 관역의 중심 밖으로 빠뜨리지 않는다. 저 물의 포용과 관용을 나무들은
오래전부터 익혀왔던 것일까? 잘린 나무 등걸 위에 앉아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된다. 나무 속에도 관역이 있어 그 깊은 심연 속으로 무거운 몸이 영영 가라앉을 것 같은 나무는 관역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한자리에 죽은 듯 서서 줄곧 저수지처럼 수위를 올려왔던 것이다. 화살처럼 뾰족한 불의 새들이 하늘 위로 솟구쳤다가 나무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은 명중시켜야 할 제 관역이 나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작년 빚쟁이를 피해 우리 동네 정씨 아저씨가 화살촉이 되어 저수지의 관역 속으로 숨어들었다. 올해 초 부모의 심한 반대로 이웃마을 총각과 야반도주 했다던 동네 처녀가 축 늘어진 유턴 표시 화살표처럼 낚싯바늘에 걸려 올라왔다. 얼마나 많은 실패들이 절망을 표적으로 나라가 바뀌었던가. 눈물이 된 것들을 위해 가슴은 또 기꺼이 슬픔의 중심을 내어준다. 죽음은 늘 백발백중이다. 네, 시를 이렇게 읽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시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시를 충분히 읽으면 적어도 이 시집에 중요한 시들을 이렇게 읽는 거니까 그래서 좋고요. 결국은 또 시를 읽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모방해서 시를 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시 읽기를 겸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관역을 보시면 이제 양궁을 기억하시죠? 또는 이제 진정호 선수가 가장 제일 유명한 그 사격에도 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양궁이나 사격의 관역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양궁으로 말하는 이제 골드 지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해서 이제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총도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물에 또는 호수에 돌멩이가 딱 떨어지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면 무거운 게 떨어지면 이제 크게 이렇게 번지고 뭐 조그만 것이 떨어지면 권총 가지고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이제 이 둥그렇게 이게 생기잖아요. 자, 그때 물 위에 뭐가 딱 떨어져가지고 퐁 해서 하면 이렇게 물결이 계속 동그랗게 퍼져가잖아요. 이거를 관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 형태 발상이죠. 아까 열쇠는 아이 주머니에 열쇠를 넣으니까 아이가 찰컥하고 열리는 거는 기능 발상인데, 자, 이거는 형태 발상이어서 이 관역과 수면에 딱 떨어져서 동그랗게 이렇게 번져가는 이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둥그런 관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발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꾸려가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 나무에 새들이 나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날아갔다가 또 다시 결국은 앉잖아요. 왜냐면 새들이 항상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날아와서 나무나 둥지에 와서 이제 쉬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이제 부리의 새들도 이 새들의 부리도 화살촉 이렇게 얘기해서 화살처럼 뾰족한 부리의 새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새들도 이제 하늘로 솟구쳤다가 나무 위로 떨어지는 거는 명중시켜야 될 제 관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발상을 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중간쯤에 작년 빚쟁이를 피해 우리 동네 정씨 아저씨가 화살촉이 되어 저수지의 관역 속으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쨌든 사업에 실패했는지 빚을 너무 많이 졌고 이제 회복할 가능성도 없고 마음도 힘들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저수지에 자살한 이런 건데 그때 저수지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너무 평범하잖아요. 이제 새롭지가 않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그 빚쟁이를 피해서 동네 정씨 아저씨가 화살촉이 되어가지고 저수지의 관역 속으로 탁 이렇게 박히면서 숨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발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잘 보시면 제일 끝에 죽음은 늘 백발백중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맞죠? 왜 그럴까요? 백발백중이라는 말은 이렇게 권총 사격이든 양궁 사격이든 정중앙 옛날에 어떤 양궁 선수가
왜 이 양궁 관역 딱 중간에는요, 종점에는 이게 카메라가 있어요. 조그만 카메라. 그래서 저쪽에서 화살 날라오는 게 이제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하는데, 그때 김경욱 선수인가 하여튼 누군가 그 카메라를 딱 깨트려 버린 정말 백발백중인 이런 양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은 왜 늘 백발백중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딱 뛰어들으면 그 뛰어드는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이 관역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형태가 중심으로 해서 형태가 중심이 되어서 짜임새 있게 발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편도선 재미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안 보고 한 절반 정도 시를 읽어볼 텐데요. 편도선. 차가 까만 혓바닥을 달려 목구멍에 도착한다. 목구멍을 겨우 넘어가면 5개의 장기가 있고 이 5장을 다 통과해야 항문이 나온다. 똥무더기 같은 우리 집은 아직도 멀다. 차가 괄약근이 조금 느슨해진 터널을 겨우 빠져나온다. 성모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 위는 잦은 병목 현상이다. 어느새 하늘 한 귀퉁이가 빨갛게 부어오른다. 도로의 겨드랑이에 꽂은 전봇대를 바라보면 오늘 저녁에 체감 온도는 40도 이상. 퇴근 무렵에 편도 2차선 도로 위는 너무 뜨거워 병원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이마들을 짚어본다. 자, 여기는 좀 발상 잔치, 좀 발상 공원, 발상 천국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주 발상을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해야죠. 이게 이제 이동호 시인의 주로 특징이에요. 자, 우선 재밌는 거는 이 편도선이지 뭐냐면 사람이 목구멍 이쪽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감기가 걸리거나 목감기 걸리면 편도선이 붓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차가 다니는 길도 이제 왕복 뭐 편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하는 말과 타고 다니는 말 똑같고, 이제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그 밤과 그다음에 가을에 밤나무에 열리는 밤, 이게 다 똑같잖아요. 이런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밤에 이 우리가 밤나무에 열리는 그 밤하고 자는 밤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그러니까 편도선 이거 좀 어디서 많이 안 봤어. 시학에서 말하는 이거 좀 낯설다. 낯설게 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새롭다. 남이 안 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행서부터 차가 까만 혓바닥을 달려가지고 목구멍에 도착을 해서 5개 장기가 있고 항문이 나오고 괄약근이 조금 느슨해진 터널을 빠져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도선 이런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미스터 밥은 이제 영어 이름이죠. 밥, 뭐 밥 존슨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영어 이름 중에서 밥이라든지 좀 쌤, 이 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좀 애칭으로 좀 편하게 또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무슨 쌤, 무슨 쌤, 수영 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부르는데 이 밥도 이제 영어식 이름인데 아까 그 편도선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리말에 밥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 밥도 있는데 이게 발음이 똑같고 글씨도 똑같아서 그 밥과 우리가 먹는 밥을 같이 묶어서 이 시를 써 내려가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밥시, 당신이 방금 내린 비행기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부모를 찾아 형제를 찾아 코리아를 방문한 밥시. 당신의 눈에도 적정한 온도로 눈물이 끓고 있다. 당신이 모종이었을 때부터 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나는 소상히 알고 있다.
이 땅에서 파종되었지만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천수답이었던 부모는 파란 눈동자를 지닌 기름진 양부모에게 당신을 옮겨 심었다.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파란 눈을 가진 여자와 연애하며 당신도 아내도 닮지 않은 두 남매의 아버지로 살아왔지만 밥이 주식이 아닌 나라에서 열매 맺기도 전에 미리 밥이었던 당신은 늘 설익은 밥이나 삼층밥이 되어 살았을 것이므로. 자, 우선은 이 우리가 먹는 밥하고 외국 이름인 이 밥을 연결해서 딱 쓰면서 여기서 하나 설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미국 사람이 아니고 입양 간 사람으로 살짝 여기서 이제 맛을 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일행에 보면 당신이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다. 어우, 근데 얼마나 뜨거웠냐, 감동스럽냐, 이런 표현을 모락모락 김이 오른다. 이렇게 발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또 사명을 보시면 당신의 눈에도 적정한 온도로 눈물이 끓고 있다. 라고 말하죠. 원래 이제 입양을 갔다가 드디어 자신이 한국 사람이면서 알게 되면서 한국에 이제 가고 싶었는데 드디어 한국에 왔으면 감동스럽고 또는 어쨌든 뭐 이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나오는데 그때 이 시를 발상할 때 밥이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흐른다 나온다 이렇게 안 하고 눈물이 끓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발상을 맞춰가는 겁니다. 또 그거는 제일 밑에 보시면 설익은 밥이나 삼층밥이 되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입양을 갔어요. 그럼 거기서 살 때 여러 가지로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피부색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름은 밥이었는데 어떨 때는 설익은 밥, 어떨 때는 너무 밑을 태우고 이렇게 아주 삼층밥 이제 이렇게 되어서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를 보면서 물론 이렇게 좋은 전자밥솥, 전자압력밥솥 저희도 이제 2년 전에 아주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쓰니까 뭐 설익은 밥과 삼층밥이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설익은 밥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삼층밥이 되기가 이제 이렇게 쉬워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밥과 밥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잘 버무려서 이제 이야기가 섞여 있는 시를 썼다라고 우리가 이제 발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레미콘트럭 이것도 아주 재밌는 발상이에요. 자, 뭔지 레미콘트럭을 어떻게 발상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는 신이셨다. 트럭에 지구를 올려놓고 자주 출타 중이셨다. 지구는 짐칸에서 저울로 빙빙 돌아가고 그럴 때면 아버지는 저녁 무렵에 돌아오셨다. 아버지의 작업복은 은하수에 젖어 반짝이고 뉴스에서 열대야가 자주 거론될 때에는 북극의 빙하를 까만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오기도 하셨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우리 머리를 아버지의 손바닥이 쓰다듬을 때마다 우리의 발등으로 별들이 떨어지곤 했다. 우리는 자갈이거나 모래였다. 아버지는 몇 포대의 시멘트와 물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셨다. 형은 한 가정의 든든한 바닥이 되었고 나는 단단한 기둥으로 자랐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지구를 물려주시고 산속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마음의 신전을 세웠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렸다. 두어 개의 쇠못과 나사못 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무덤을 방문하곤 할 때에는 가끔 손바닥으로 다 큰 우리 등을 쾅쾅 두드려 주신 것처럼 하늘에는 천둥이 치고 호두둑 빗방울이 우리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곤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스스로를 구부렸다 펴곤 했다. 아이들도 이제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되었다. 그런 날에는 일찍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신화에 대해 말해주곤 했다. 자, 더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콘 트럭. 그 트럭 위에 이제 이
시멘트를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에 H빔을 세우고 옆에 이제 테두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견고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 트럭에 말하자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큰 원통형 비슷한 거. 근데 그게 또 조금 약간 기울어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지구라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트럭에 지구를 올려놓고 자주 출타했다. 그러면서 지구 트럭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면서 운반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레미콘 트럭에 있는 동그란 그것을 또 이게 자전하는 것처럼 돌잖아요. 가면서 이렇게. 지구라고 하면서 그걸 운반하니까 아버지를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보면 뉴스에서 열대야가 자주 거론될 때에는 북극의 빙하를 까만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오기도 하셨다. 이건 뭘까요? 그 밑에 아이스크림 나온 것처럼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드를 또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건데 그거를 북극의 빙하 이렇게 이제 이 발상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제가 그랬죠. 발상에는 대상도 없고 제한도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 트럭 이렇게 쭉 가는 걸 보면서 이거를 지구로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구를 움직이고 그러니까 신으로 하면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도 발상을 할 수가 있구나. 참 재미있고 독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풍선이라는 시를 한번 볼까요? 풍선. 하늘에 에드벌룬 떴다. 풍선을 잡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처럼 집들이 늘어서 있다. 낡은 건물이 어린 건물들 손잡고 소풍 간다. 바야흐로 세상은 어린이 대공원이다. 그날 아버지의 배가 헬륨을 넣은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다. 아버지가 두둥실 내 머리 위로 떠올랐다.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다가 그만 슬픔에 걸려 넘어졌다. 내 손 놓친 아버지 끝내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그날 하루를 펑펑 울었고 다음 날부터는 하늘이 나 대신 울었다. 어렴풋하긴 하지만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풍선이라고 했는데 우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연을 보시면 풍선을 잡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처럼 집들이 늘어서 있다. 낡은 건물들이 어린 건물들 손잡고 소풍 간다. 이렇게 여기서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소풍 갈 때 또 아이들이 이렇게 풍선 하나씩 잡고 즐거워하잖아요. 마치 이 에드벌룬은 건물에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광고를 달기도 하고. 그래서 건물에 에드벌룬이 이게 딱 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낡은 건물이 어린 건물들 손잡고 소풍 간다. 이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잡고 소풍 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엄마는 나이가 먹잖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린이들 손잡고 소풍 갈 때 그때 건물을 뭐 나이 먹은 건물 이렇게 하기는 뭐하니까 낡은 건물이면 오래됐잖아요. 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낡은 건물이 어린 건물들 손잡고 소풍 간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건물에 에드벌룬이 있어서 그냥 묘사하면 저 건물에 에드벌룬 떠있네. 저 건물에 에드벌룬을 묶어놨네 하겠지만 이게 발상적으로 낡은 건물이 어린 건물 손잡고 소풍을 가네 이렇게 발상을 해서 그래서 야 세상이 그냥 어린이 대공원이냐 다 지금 소풍 와 있어 건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거 발상입니다. 또 3면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의 배가 헬륨을 넣은 것처럼 점점 부풀어 올랐다. 요거는 이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노인들의 그 배에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잖아요.
이 물을 빼도 계속 복수가 차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찬 채로 배가 막 이렇게 산만하게 나온 채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이런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것을 아버지의 배가 헬륨을 넣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아버지가 두둥실 머리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다가 그만 슬픔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참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또는 참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풍선, 에드벌룬, 자 이런 것을 소재로 해서 건물이 소풍 가고 또 아버지의 배가 이렇게 두둥실 떠오르고, 이런 발상과 또 이런 발상에 맞는 이야기로 시를 썼다 하겠습니다. 자, 옆집 그 아가씨, 재미있는 시인데요. 자, 요거는 오른쪽을 읽겠습니다. 하루는 퇴근하는 나와 출근하는 그녀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만났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내 몸을 단속할 수가 없었다. 눈과 눈이 처음 마주친 찰나 그녀는 내가 자신의 문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짙은 화장품 냄새가 내 몸을 따고 들어왔다. 나는 자주 덜컹거렸다. 나도 내가 그녀의 집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열고 그녀가 들락거렸다. 자, 이것도 이제 발상 표현인데요. 이건 제일 처음에 사물함이라는 시에서 열쇠를 모양으로 발상하지 않고 기능으로 발상했죠. 여는 거. 마치 그것처럼 여기도 보시면 이제 들락날락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룬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있으면,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시면은 일단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수를 썼으면 그 향수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엘리베이터는 이제 좁은 데다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또 많이 있으면 그냥 이런 냄새 저런 냄새 섞여서 이제 안 나는데, 이렇게 내가 남성으로서 딱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딱 탔는데 향수 냄새가 나거나 화장품 냄새가 나면 이게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특히 그때가 공복이고 아침 일찍이고 그러면 공복에 그런 이 향수, 화장품 냄새 이것들이 아주 그냥 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일반적으로 쓰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가씨를 이렇게 딱 같이 이제 이 탑승했는데, 그 아가씨 화장품 냄새가 나고 또 향수 냄새가 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로 그 화장품 냄새가 내가 화장품 냄새를 맡았다 이게 아니고 화장품 냄새가 내 몸을 따고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고 이게 울림이 또 새롭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화장품 냄새를 맡았다, 향수 냄새 난다, 이거를 역발상을 해서 그 향수 냄새가 나를 들락거려, 내가 맡은 게 아니고요. 또 화장품 냄새가 내 문을 따고 그냥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 이 발상의 기능 발상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 상자라는 시인데요. 아이가 삼촌으로부터 상자를 받아 안는다. 상자 포장지 위 심장 모양으로 매듭을 묶은 까만 리본이 빠른 박동으로 크게 몇 번 두근거릴 것 같은 이 상자를 언제쯤 풀어야 하나. 발신자 표시도 없는 상자의 까만 리본을 잡아당기면 거기 아버지가 가득 들었을 것이다. 자동차가 국도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다 이 풍진 세상으로 들어선다. 비포장도로 주변으로 아무렇게나 늘어선 나뭇가지 어린 꽃잎마다 분진 가득하고 먼지를 가득 덮어쓰고도 꽃들은 한 계절 꽃일 것이다. 아직은 추운 계절이었기에 앞차가 일으킨 먼지를 뒷차가 끌어다 덮는다. 차는 아버지가 살았던 유년을 돌아 외딴 마을에 도착하고 차 안에서 잠시 잠들었던 아이가 일어나 유채 만발한 언덕을 오른다.
아이보다 앞선 상자가 아버지의 아버지를 거슬러 오른다. 상자가 열리자 아들에게 안긴 가루가 된 아버지가 아이를 보며 웃는다. 가루가 된 두 팔을 끌어올려 대견하게 자란 아이의 어깨를 마지막으로 툭톡톡 두드리고 사라진다. 거대한 눈물 한 방울이 서산 눈으로 떨어진다. 자, 여기 선물 상자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떤 것일까요? 보통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장례식 때 이제 아버지의 이 유골함을 들고 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어떤 뭐 유골함을 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아버지가 뭐 80, 90, 100살쯤 이렇게 돌아가셨고 또 그 유족들도 뭐 50, 60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거는 뭐 보편적인 건데 여기에 아이가 상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상당히 일찍 이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슬픈데 요거를 선물 상자로 발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쭉 써내려 가니까 참 더 슬프기도 하고 이렇게 동화 같은 그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 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유골 상자 이런 것을 선물 상자로 발상을 해서 시를 썼다, 이야기를 풀어갔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옷들. 이것도 재밌습니다. 발상이요. 바람이 옥상 밖으로 떨어진 옷을 입는다. 옥상에 닿기까지 찢어지고 갈라진 이 바람은 수많은 대륙과 사막과 황야를 달랑 옷 한 벌로 지나왔다. 옥상에 찾아와 새 옷 한 벌 얻어 입으려는 이 노숙자의 고충을 빨래를 널고 있는 늙은 여자는 이제 칠순의 나이로 짐작한다. 그러므로 여자는 빨래를 널다가 상의 하나를 실수로 옥상 아래 떨어뜨린 것이 아니다. 옥상 밖을 내다보는 여자의 주름 많은 몸이 수위처럼 흔들린다. 자식들은 빨랫줄에 온몸이 따로따로 걸려서야 노모의 뒷모습을 조금 안다는 듯 젖어있다. 빨랫줄에 걸린 낡은 작업복 상의 하나가 여자의 품속으로 뛰어든다. 양말은 차마 발조차 떨어지지 않는다. 바지들은 노모 앞에 무릎을 꿇을 듯 힘이 없다. 죄송한 표정을 젖은 모자들은 겨우 가리고 있다. 세탁기 속에서 건져 올린 자식들의 젖은 상체와 하체가 주렁주렁 매달린 옥상 위 빨래를 널던 옷이 아래를 내다보며 손 흔든다. 대문을 빠져나가던 옷 한 벌이 돌아서서 손 흔든다.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옷들은 서로가 누구인지 잘 안다. 자, 요거는 이제 빨래할 때 옥상에 빨래를 이렇게 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 뭐 지금도 이제 이 시골이나 아주 이 외곽으로 나가면 또 날 아주 햇볕 좋을 때 이렇게 또 하죠. 자, 첫 장을 보시면 바람이 옥상 밖으로 떨어진 옷을 입는다. 이게 옥상 밖으로 떨어진 옷을 바람이 입는다. 이건 뭐냐면 바람이 세가지고 빨랫줄에 이 옷을 걸어놨는데 이게 이제 바람이 날려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세서 옷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고 바람이 옷을 입는다 이렇게 발상을 한 거예요. 이게 기능적인 건데 참 재밌잖아요. 이게 뭐 소재가 특별하고 괴상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이게 새로운 것인데요. 근데 그 바람을 오행을 보면 노숙자라고 여기서 얘기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상에 뭐 거리에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노숙자라는 바람이 그 빨래해서 말렸는데 떨어진 이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발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냥 바람에 날려서 옷이 떨어지는 건데 그것을 바람이 옷을 입는다 라고 이렇게 발상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폐가 읽어보겠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콩씨처럼 매달려 있는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우체부였다. 감나무에는 우표가 무성했으므로 그의 혼은 무사히 하늘로 잘 배달되었으리라. 감나무는 그의 육신을 양분으로 더욱 붉었지만
곧 지상으로 힘없이 난무했다. 그에 대한 역척의 소문들도 모두 불거갔다. 경찰은 경찰답게 그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귀납 추리했고, 마을은 이웃답게 죽음에 대한 연민을 혀 밑에 묻었다. 담벼락 밖으로 뚝뚝 떨어진 소문일수록 바람에 실려가 산을 붉게 물들였다. 철새들이 날아올라 선역 하늘에 단풍잎을 하나둘 떨어뜨리고 지나갔다. 집은 끝내 함구했다. 그가 가꾸다만 황폐해진 가을 속으로 참새들이 하나둘 몰려들어 혀를 찼다. 바람이 그가 매달려 있던 가지를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그가 신고 다닌 마당의 발자국 속으로 밤새 설이 내리고,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잡초 속에서 마지막으로 꼼지락거리다가 이내 사라졌다. 그의 겨울 답장처럼 눈이 내렸고, 지붕은 상복을 입었다. 상주처럼 쓸쓸하게 서있던 감나무의 가지가 툭 꺾이고, 최후로 그가 벗어둔 장화 속으로 침묵이 고여들었다. 마당을 가로질러 그의 발자국이 하나 둘 새로 돋아났다.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발상이 크고 작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쫙 있어서 그냥 발상으로 쫙 인테리어 해놓은 이런 느낌, 발상으로 쫙 도배해 놓은 느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총천연색 발상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행서부터 감나무까지 홍시처럼 매달려 있는 글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우체부였다. 또 감나무에는 우표가 무성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감나무에 이제 목을 매달고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 그 이야기인데, 그걸 감나무에 목 매달아 죽었다 그러면 그냥 뻔한 이야기인데, 감나무까지 홍시처럼 매달려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 아련하기도 하고 또 색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또 감나무에는 우표가 무성해서 그의 혼은 하늘로 잘 배달됐을 거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잘 쉴 거라고, 하늘나라에 갔을 거라고 또 일반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종교 관계 없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감나무에는 우표가 무성해서 하늘로 잘 배달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한 것이죠.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중간쯤에 보시면 그의 겨울 답장처럼 눈이 내렸고, 지붕은 상복을 입었다. 답장처럼 눈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하얀 눈으로 덮였는데, 우리 장례식 때 하얀 옷으로 이제 입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검은 옷으로 입는데, 옛날에는 거의 이제 하얀 옷으로 많이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지붕에 흰 눈 덮인 것을 상복 입은 것으로 이렇게 발상을 한 것이죠. 또 끝에 보시면 이제 발자국이 찍혔다, 났다 해야 되는데 발자국이 돋아났다. 뭐 이런 표현들도 아주 작게 이제 발상적인 이런 것인데, 그래서 폐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상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렇게 참 재미난 시, 발상으로는 재미난 시. 그런데 이렇게 이 아픔이 이렇게 잘 어우러진 이런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단풍나무도 좀 발상적으로는 재미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였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나뭇잎들이 가을색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것은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자연 현상일 뿐이라 생각하였다. 지금은 나무 아래 떨어져 쌓인 낙엽 무더기 속처럼 아늑한 늦가을이었지만, 창밖에는 가끔 나무들이 편하게 서 있기에는 사뭇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떠나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는 내 몸이 한 차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창밖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고, 막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아내가 잠시 뒤돌아봤던 것도 바람에 흔들렸던 것뿐이라 생각하였다. 바람이 불면 나무들도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둥 돌려 돌아앉기도 하는 것처럼, 떠나는 아내와 아이들 뒷모습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은 내가 한 그루 나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대문을 빠져나가는 아내와 아이들이 가지에서 막 떨어져 튕구는 낙엽 같다 생각하였다. 나무를 떠나는 낙엽들의 종착지가 친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아내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완전히 떠나간 후에야 창가에서 뚝
떨어져 나오는 한 입 내 얼굴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 소재가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전에 무슨 MBC 여성시대 이런 것처럼 한번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제 읽어봤는데요. 자, 우선 단풍나무가 붉게 돼가지고 다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부부싸움 하면서 이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는 그 이야기랑 접목시킨 겁니다. 근데 왜 아이들 데려가냐면 당연히 뭐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주로 이제 엄마가 아이들 먹이고 챙기고 그러니까 엄마만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뭐 제대로 뭐 밥 못 먹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즉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 건데요. 자, 그때 요 넷째 줄 보시면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것은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뿐이라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제 발상한 거죠. 즉 남편에게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딱 떠났다. 그리고 낙엽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같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질 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나무가.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도 서로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오고 힘들고 다투고 그러면서 아내가 잠시 친정에 가고 아이들 떨어지고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람이 불면 나무들도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서 등 돌려 앉기도 한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을에 단풍이었을 때 뭐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요 단풍이 낙엽이 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그걸 갖다가 바람이 불면 나무들도 부부싸움을 해서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고 등 돌려 앉기도 한다. 거꾸로 이제 역발상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내와 싸우고 아이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아내도 어떨 때는 그냥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남편도 붉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떠나는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받아서 또는 붉은 얼굴로 이렇게 이제 떠났는데 그게 내가 한 그루 나무였기 때문에 단풍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내와 아이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아, 이렇게 발상을 하죠. 또 여기 보시면 나무를 떠나는 낙엽들의 종착지가 친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내나 엄마가 친정에 가잖아요. 편안하게. 그것처럼 나무를 떠나는 낙엽들의 종착지도 친정이다. 그 친정이 어디냐면 밑에 땅바닥에 있죠. 흙이겠죠. 이렇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상을 단풍나무와 부부싸움을 절묘하게 매치시켜서 하는데 이거 충분히 발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풍나무 이 기능과 형태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렇게 아주 재미난 그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썼네요. 재밌게 좀 얘기하자면 이럴 때 이 시인은 실제로 이렇게 이런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아니면 단풍나무를 보면서 일반적인 부부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 쓰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지만 프로 시인들은 단풍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읽을 때에 이 시인이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초보입니다. 네. 자, 파문 읽어볼까요? 강변에 앉아 잔잔한 수면 위에 돌 던지면 교양학처럼 첫 소절을 찍는 파문 둥글게 돌아가는 물의 음반에 귀 기울여보라. 수만 년 소리를 숙성시킨 물의 나이테가 강바닥의 침전물로 돌아가기에 앞서 누군가 떠오른다면 그대 또한 옛날에는 강의 일부였다. 가슴속 깊은 수심은 오래전 그가 강이었던 단 하나의 흔적. 몸속 물 유전자들이 기억보다 먼저 파문에게 아는 척할 것이다. 안테나를 뽑아든 억새들이 수면을 수신한다. 강변의 모든 나무 속에서도 음반 돌아가는 소리. 잘려나간 나무 등걸 위에 그대 몸 올려놓으면 나무의 중심부에서 크게 한번 출렁였다가 일제히 그대 몸속까지. 함재 오른쪽 페이지가 있는데 발상 때문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건 재밌는 거는 요즘은 이제 거의 음악을 들을 때 이제 음원으로 듣죠. 음원으로 사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컴퓨터에 저장해서 바로 재생하는데
요즘에 이제 CD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CD 동그란 거. 근데 CD를 넣으면 CD가 이렇게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LP판 있잖아요. 음반이라고 하는 LP판. 그래서 이 전축이라고 하죠. 오디오에 턴테이블에 딱 LP판을 올려놓고 거기에 바늘 이렇게 딱 돌면은 이제 이렇게 LP판이 띵띵 돌면서 바늘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걸 음반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1년 중간 이제 둘째 줄 끝에 보면 물의 음반이라고 나오고 제일 끝부분에서도 나무 속에서도 음반 돌아가는 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문이 돌을 딱 던지면 거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파문이 되는데 이거를 음반이라고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건 똑같지 않아요? 음반도 가운데 중심에 이렇게 딱 꼽아서 고정시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둥그랗게 이제 이 돌잖아요. 또 돌을 던졌을 때 이 파문이 둥그렇게 생기는 것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돌을 던져 생긴 파문을 음반으로 발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이 시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발상을 또 연습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이동호 시인의 발상을 통해서 이 기능 발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열쇠로 이제 여는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이동호 시인 이야기에 보면 시에 보면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할 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좀 발상이 쉬워지고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발상의 이야기를 접목하는 거고 또 이야기와 어울리는 발상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 공부 첫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상을 내가 이야기로 적어보는 건데 시처럼 적어도 되고요. 그냥 내가 일기처럼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적어 볼 때 이야기를 만들어 볼 때 이것이 이제 발상시의 토대가 되어서 자라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발상을 내가 이제 자주 연습을 하면서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재미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발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 그때 그 이야기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발상을 하면 발상에 맞는 이야기가 저절로 이렇게 따라와요. 마치 속담에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상을 하면 이야기가 그냥 넝쿨째 굴러오니까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발상에 따라오는 그 이야기, 발상에 굴러서 함께 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쭉 적어가는 것, 이게 시의 기본이자 출발이니까 자, 발상을 연습하시고 활용하고 메모하시면서 그 활용하는 그 발상 차원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이야기를 써보고 하는 이것을 꾸준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동호 시인의 총잡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당선한 박은영 시인의 구름은 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우수도서로도 뽑힌 시집인데요. 그것도 또 발상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좀 새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시집인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 발상을 잘 완결하는 또 강의를 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